여러분, 제가 이 말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처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차린 것도 없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더니 딱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하필이면 이런 집안애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네. 비웃음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아든 사람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는 그날 웃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굳어버린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2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명절마다 전을 부치면서 웃었고 시누이가 거실에서 언니 주스를 외칠 때도 웃으며 나갔고 딸을 낳았더니 시어머니가 딸이네요 한마디를 했을 때도 저는 산부인과 병실에서 혼자 이불을 틀어쥐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23년을 웃으면서 살던 며느리가 어느 날 조용히 주식 계좌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 5시에 남편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리고 2년 뒤 그 계좌 안에 12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확인하던 날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웃음은 달랐습니다. 이건 참아서 나온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23년치가 한꺼번에 터진 웃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친정은 경상북도 끝자락 논밭이 전부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농협마트 계산대 앞에서 하루 10시간씩 서 계셨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에서 저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부끄럽다고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야 한다고 처음 가르쳐 준 건 시댁이었습니다. 남편 최재원을 만난 건 25살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소개였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과하게 자랑하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말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지만 그건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재원 씨 아버지는 중견 건설사 이사 출신이었고 어머니 정순자 씨는 평생 전업주부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기반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딱히 대단한 집안이 아니었는데도 시어머니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강남에 산다는 사실 하나로 스스로를 귀한 집안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 기준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줄 세우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한가운데 앉아서 제가 들어오는 걸 보더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도 손수 내오지 않았고 앉으라는 말도 없이 그냥 저를 훑어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그러더니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다고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비웃음을 감추려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내뱉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었습니다. 재원 씨가 옆에서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라고 했지만 그건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리를 무마하려는 반사적인 소리였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까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원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직접적이야. 나쁜 뜻은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뜻이 아닌 말이 어떻게 그렇게 나쁘게 들릴 수 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그래라는 말이 이후 23년 동안 제 입을 막는 자물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원 씨에게 전화를 했고 재원 씨는 그 내용을 저한테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왜 전해줬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달한 건지 시어머니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그 아이 친정에서 혼수는 제대로 해줬냐? 농사꾼 집에서 뭘 바라겠냐마는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 하지 않겠냐? 혼수가 부족했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 빚을 내셨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침구 일체, 혼수 가구까지 없는 살림에 손 하나 내밀지 않으면서 뒤에서 전화로 농사꾼 집에서 뭘 바라겠냐는 소리를 한 사람이 그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냉장고 사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고추밭을 맸다는 걸 시어머니는 영원히 모를 겁니다. 알려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옆에 있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겠어요. 딸 하나 잘 키우셨네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예의 바른 말 같지요. 그런데 바로 뒤에 이 말이 붙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데려가서 이제 고생 끝이네요. 우리 아들이 데려간다는 말. 제 어머니 앞에서 당신 딸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라는 걸 그렇게 정리해버린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말에 그냥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우리 모녀는 그날 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야, 도 아니고 며느리, 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기요였습니다. 저기요, 이것 좀 치워요. 저기요, 여기 앉아봐요. 2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불편했고, 나중엔 무감각해졌고, 더 나중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더 역겨웠을 것 같아서요. 제 친정 얘기는 시댁에서 항상 비교의 재료였습니다. 재원 씨 직장 동료 며느리가 강남 아파트를 혼수로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시어머니는 꼭 그날 저녁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개 며느리는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줬다더라. 역시 잘 사는 집은 달라. 친정이 받쳐줘야 애도 잘 사는 법인데 제 앞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면전에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도 저한테 직접 나쁜 말을 한 적 없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게 가장 교활한 부분이었습니다. 찌르면서 칼을 안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을 낳던 날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와 병실에 누워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대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잘했다는 말 한마디.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더니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딸이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이네요. 마침표 하나를 찍고 시어머니는 아기를 내려다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원 씨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아이를 낳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면 사람들은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압니다. 그날 제 눈물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제 하루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을 차립니다. 남편이 먹는 동안 저도 밥을 먹어야 하는데 반찬이 부족하진 않은지 국이 식진 않았는지 확인하다 보면 제 밥은 절반도 못 먹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가 끝나면 도시락을 쌉니다. 도시락이 끝나면 옷을 입고 출근합니다. 퇴근하면 장을 봐서 들어옵니다. 저녁을 차립니다. 남편이 먹는 동안 저는 빨래를 돌립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빨래를 널거나 개킵니다. 그리고 잡니다. 다음 날 또 6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맞벌이 가정의 하루였습니다. 맞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벌어오는 것만 둘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서 TV를 봤습니다.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리는 그 손이 한 번도 설거지통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탁하면 피곤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피곤한 줄 알았나 봅니다. 저도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시간에 퇴근했는데 퇴근 후의 시간은 남편에게는 휴식이었고 저에게는 이교대 시작이었습니다.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남자가 집안일을 하면 복이 나간다고 했고 재원 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명절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전을 몇 개 부칠지, 갈비를 얼마나 재야 하는지, 잡채 재료는 언제 사야 하는지. 명절 당일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면 그때부터 저는 사람이 아니라 부엌 기계가 됐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상을 차리고 어른들 드시는 동안 부엌에서 다음 상을 준비하고 다 드시면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가 끝나면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제때 간 기억도 없습니다. 명절 이틀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그동안 시누이 둘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봤고 낮잠을 잤고 스마트폰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서 팔뚝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꽤 넓게 튀었고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저는 찬물에 잠깐 식히고 다시 뒤집개를 잡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재원 씨가 팔뚝 보고 어디서 다쳤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 부치다가라고 했습니다. 재원 씨는 조심하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누이들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첫째 시누이 최지연은 결혼을 일찍 했는데 남편이 번번이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은 어김없이 재원 씨에게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오빠가 동생 좀 도와줘야지라고 하면 재원 씨는 저한테 묻지도 않고 이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500만 원, 두 번째는 800만 원, 세 번째는 1200만 원이었습니다. 돌아온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세 번째에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재원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가족끼리. 그러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프셨을 때는 우리도 빠듯한 거 알잖아라고 했습니다. 그 빠듯한 돈이 시누이한테는 3번이나 나갔는데 제 어머니 병원비는 빠듯했습니다. 둘째 시누이 최지영은 미혼이었는데 명절마다 오면 저를 언니라고 부르면서 부려먹었습니다. 언니, 나 배고파요. 뭐 없어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 사람한테 뭐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언니, 오렌지 주스 한 잔만요. 냉장고가 지연 씨 바로 옆에 있는데 저한테 주스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나가서 주스를 따라줬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안 주면 시어머니 눈치가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흐뭇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지쳐서 명절 둘째 날 오전에 저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며느리가 이렇게 해야 해요. 친정, 또 친정이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꼭 친정이 끌려 나왔습니다. 마치 친정이 가난하면 며느리가 더 고생해야 한다는 공식이 이 집안에는 있는 것처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앞치마를 고쳐 메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원 씨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 문제는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재원 씨는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일정 금액을 시어머니 계좌로 보냈습니다. 처음엔 50만 원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100만 원이 됐고 나중엔 150만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시어머니 여행 경비가 붙고 시누이 경조사 비용이 붙고 시아버지 건강검진 비용이 붙었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시어머니 친구들과 가는 골프 모임 회비까지 재원 씨 카드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쓰면서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우리 집 저축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비가 200만 원 정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재원 씨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재원 씨가 뭐라고 했는지 이건 정말 잊히질 않습니다. 우리도 빠듯한 거 알잖아. 친정은 친정에서 해결해야지. 그 달에 시누이 지연이한테 이체한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대신 그날 밤 제 휴대폰으로 주식 공부 관련 카페에 처음으로 가입했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결심의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웃었고 참았고 해줬고 나중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이상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을 뿐이고 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20년이었습니다. 재원 씨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억울해할 겁니다. 본인은 저한테 한 번도 손을 댄 적 없고 욕을 한 적도 없고 바람을 피운 적도 없다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종류의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종류의 나쁜 짓을 23년 동안 했을 뿐입니다. 그건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자리에서 재원 씨는 침묵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저를 부려먹는 자리에서 재원 씨는 TV를 봤습니다. 제가 명절 내내 부엌에서 쓰러질 것 같아도 재원 씨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바둑을 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명절 끝나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재원 씨가 왜 울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피곤해서라고 했습니다. 재원 씨는 그래, 힘들었겠다라고 하더니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재원 씨가 스스로를 좋은 남편이라고 믿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10주년이 지나던 해 저희 부부 사이가 많이 서먹해졌을 때 재원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왜 항상 불만이야? 잘해줬다고 생각한다는 말.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때리지 않았으니까, 바람 안 피웠으니까, 월급을 가져다 주니까, 그게 잘해준 거라는 기준으로 23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눈에는
자기가 꽤 괜찮은 남편이었던 겁니다. 재원 씨한테 시어머니 얘기를 꺼내면 항상 돌아오는 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래. 이 5글자가 23년 동안 제 모든 말을 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무시하는 말을 해도 원래 그래. 시누이들이 저를 하인 취급해도 원래 그래. 명절마다 저 혼자 이틀을 서 있어도 원래 그래. 원래 그렇다는 말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고 바꿀 수 없다는 말은 당신이 그냥 맞춰 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말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말해봤자 원래 그래로 끝날 걸 알았으니까요. 재원 씨의 가장 큰 문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항상 어머니 편이었다는 게 아닙니다. 편을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편도 안 들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재원 씨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갈등이 끝날 때쯤 나왔고 갑자기 전화가 왔다며 밖으로 나갔고 모른 척하다가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족 간의 갈등이란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절로 사그라들길 기다리는 날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 학교 적응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노후의 아들 가까이 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재원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너무 가까우면 우리 생활이 없어질 것 같아서. 재원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어머니를 싫어해? 제가 어머니를 싫어한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살면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어머니를 싫어하는 말로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귀에는 제 말이 처음부터 그렇게 들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차로 20분 거리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의 방문 빈도가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1번이 2번이 됐고 2번이 3번이 됐습니다. 예고도 없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면 시어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반찬을 가져오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고마운 일이 아닌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을 가져다 주고 나서 꼭 집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싱크대가 깨끗한지, 청소는 됐는지, 아이 방은 정돈이 됐는지,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하네요. 반찬을 들고 와서 집 검사를 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 잘 오셨어요 라고 했습니다. 돈 문제로 결정적인 일이 생긴 건 재원 씨와 결혼한 지 14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지인과 동업으로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했고 시어머니는 재원 씨한테 3천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재원 씨는 저한테 말도 없이 이체를 했습니다. 제가 통장 내역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는 재원 씨한테 따졌습니다.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했어? 이건 우리 둘 다 버는 돈이잖아. 재원 씨가 한 말이 이겁니다. 부모님 일인데 일일이 허락 맡아야 해? 허락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상의가 아니라 허락.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재원 씨한테 저는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은 6달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3천만 원은 당연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재원 씨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저만 그 3천만 원을 기억했습니다. 밤마다 가계부를 펼치면서 이 돈이 있었으면 뭘 할 수 있었을까를 계산하면서 아이 학원을 더 보낼 수 있었을 것이고 친정 어머니 허리 수술을 미루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우리 노후를 위한 저축이 조금은 더 쌓였을 겁니다. 그 계산을 혼자 하는 동안 재원 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재원 씨한테 마지막으로 진심을 꺼낸 건 결혼 15년째 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대로는 못 살겠어. 재원 씨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우리 다른 집보다 잘 살잖아. 다른 집보다 잘 산다는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대를 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주식 공부책을 폈습니다. 이 사람한테 기댈 수 없다면 내가 스스로 서야 한다고. 그 생각이 그날 밤 제 안에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식이라는 단어를 처음 입에 올렸을 때 재원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다.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밥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나 요즘 재테크 공부 좀 해볼까 해. 주식 같은 거. 재원 씨가 젓가락을 들다 말고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식을? 그 두 글자 사이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주식이냐는 말이었습니다.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과 그 톤에는 분명히 그 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해 보려고라고 했습니다. 재원 씨는 괜히 돈만 잃어. 그런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 끝이었습니다. 함부로.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제가 주식 공부를 하겠다는 게 함부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재원 씨 눈에 저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살림이나 하고 밥이나 하고 명절에 전이나 부치는 사람이 주식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황당했던 거겠지요. 저는 그날 이후 재원 씨 앞에서 주식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여주면 되니까요. 공부는 혼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재테크 기초책을 빌렸습니다. 제목이 부끄러울 정도로 기초적인 책이었습니다. 주식이 뭔지, 코스피가 뭔지, 시가총액이 뭔지부터 읽었습니다. 딸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기다리는 1시간 동안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재원 씨가 TV 볼 때 옆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기업 리포트를 읽었습니다. 재원 씨는 제가 뭘 보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새벽 공부가 시작된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저녁에는 살림을 하고 그 틈틈이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재원 씨가 일어나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전날 장마감 뉴스를 읽고 기업 공시를 확인하고 관심 종목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1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도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앉아서 숫자를 보는 시간. 그게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처음 계좌를 만든 날을 기억합니다.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증권사에 혼자 갔습니다. 직원이 이것저것 설명해 줬는데 저는 이미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였습니다. 직원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ETF 구조를 물어보니까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첫 입금액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재원 씨 모르게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는 동안 저는 점심을 아꼈고 옷을 사지 않았고
미용실을 줄였습니다. 재원 씨는 그런 거 몰랐습니다. 제가 어떤 옷을 입는지, 머리를 언제 자르는지, 점심을 뭐 먹는지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처음 1년은 크게 잃지도 벌지도 못했습니다. 몇 번 수익이 났다가 몇 번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게 있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건 아니고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마다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속이 끓어도 얼굴은 평온하게 유지하는 훈련을 20년 동안 해온 겁니다. 그 훈련이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써먹혔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패닉셀을 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도 욕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누르는 근육이 살면서 이미 충분히 단련돼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해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손실이 났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를 너무 일찍 샀고 업황이 꺾이면서 원금의 20%가 빠졌습니다. 40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혼자 차트를 보면서 어디서 틀렸는지를 노트에 썼습니다. 업황 전환 시그널을 놓쳤고 매수 타이밍이 너무 빨랐고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걸 적는 동안 재원 씨가 안방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그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른다. 평생 몰라도 된다. 나는 그냥 할 것이다. 그 무렵 시어머니한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시누이 지연이가 남편이랑 사이가 나빠져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재원 씨가 좀 보태줬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재원 씨는 저한테 묻더니 제가 우리도 여유가 없어라고 하자 그래도 동생이 힘든데 어떻게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심리 상담 6달치였습니다. 저희 딸아이 치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올해는 좀 미루자고 했던 그 사람이 시누이 상담비는 그날 바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새벽 공부 시간에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목표 금액을 처음으로 적었습니다. 숫자를 쓰고 나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지금 제 계좌에 있는 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터무니없다고 생각되는 숫자를 적어놓고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버텨온 사람이 몇 년을 못 버티겠냐고. 나는 기다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그 노트는 지금도 제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그때 적은 목표 금액 옆에 나중에 제가 달성한 금액을 나란히 적어뒀습니다. 목표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 규모를 키운 건 45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 해봄에 저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 3곳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 전환을 공식 선언하던 시기였고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시점이었고 주가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새벽마다 혼자 들여다보면서 확인했습니다. 리포트를 읽었고 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뜯어봤고 경쟁사 동향을 비교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혼자 했습니다. 그 시점에 제 계좌에 있던 돈은 4,500만 원이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수익을 내고 월급에서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그 돈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 돈을 3종목에 나눠서 전부 넣기로 결심했습니다.
결심하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새벽에 숫자를 들여다보고 시나리오를 썼고 틀렸을 때 어떻게 할지를 먼저 정해뒀습니다. 손절 기준을 정해두고 목표가를 정해두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감정 없이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1달 동안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빠지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재원 씨는 또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이유였습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이 250만 원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저한테 말은 했습니다. 말은 어머니 보일러 고장났대. 내가 보내드리려고.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에너지를 그쪽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에너지는 새벽 5시에 쓰고 있었으니까요. 매수하고 2달이 지나던 무렵 세 종목 중 하나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보면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팔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팔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지만 목표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그 충동을 눌렀습니다. 20년 동안 참는 훈련을 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시누이 지영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자였고 집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를 했고 설득을 했고 결국 목말리자 이번엔 재원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부족하니 오빠가 보태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재원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안 돼. 재원 씨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딸 교정 아직 못했고 내 친정 어머니 허리 수술도 미뤄져 있어. 우리 집 일을 먼저 해야지. 재원 씨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 제가 어머니한테 말하랍니다. 본인이 할 말을 저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저는 재원 씨가 직접 말해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차트를 보면서 제 계좌 숫자가 조금씩 올라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재원 씨를 통해 2천만 원을 받아내지 못하자 직접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재원 씨를 통해서 말을 전하던 분이 직접 전화를 한 겁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기요, 지영이 결혼 문제 얘기 들었죠? 저는 네, 들었어요라고 했습니다. 오빠가 좀 도와줘야 하는데 며느리가 좀 이해해줘야지요. 이해. 23년 동안 제가 이해 못한 게 있었나요? 저는 그 순간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쓸 데가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친정 것만 챙기면 어떡해요? 친정? 또 친정이었습니다. 제가 친정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친정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세 종목이 전부 파란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됐다. 기다리면 된다. 투자한 지 8달이 지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앱을 열었는데 제가 가진 종목 하나가 전날 밤 미국 시장에서 관련 섹터가 급등한 여파로 장 시작 전부터 매수 호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목표가를 다시 확인했고 아직 멀었다는 걸 확인했고 앱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재원 씨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면서 제 계좌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재원 씨는 상상도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이상하게 통쾌했습니다. 그로부터 5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목표가 구간에서 2종목을 분할 매도했습니다. 한 종목은 조금 더 보유했습니다. 세금을 계산했고 수수료를 뺐고 최종 손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고 누군가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앱을 닫고 냉장고를 열어서 저녁 반찬거리를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메뉴는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재원 씨는 밥을 먹으면서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저는 그냥 평범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을 참아온 사람의 폭발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어떤 것보다 강했습니다. 12억이 생긴 뒤에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새벽에 일어났고 똑같이 밥을 차렸고 똑같이 출근했습니다. 재원 씨는 아무것도 몰랐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랐고 시누이들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혼자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인지를 급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변화의 시작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12억을 손에 쥔 지 2달이 지나던 어느 저녁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시누이 지연이 남편이 또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카페 창업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고 오빠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원 씨를 통해 나간 돈만 합쳐도 몇 천만 원인데 이번엔 5천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시어머니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네, 재원 씨랑 상의해 볼게요가 나올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 짧은 차이를 시어머니도 느꼈는지 전화를 끊기 전에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빨리 얘기해줘요. 저는 네라고만 하고 끊었습니다. 재원 씨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 왔지?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미 재원 씨한테도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밥을 차리면서 응이라고만 했습니다. 재원 씨가 소파에 앉으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밥상을 들고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안 드릴 거야. 재원 씨가 굳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재원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재원 씨, 나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 재원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저는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부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했을 때 빠듯하다고 했던 것. 그 달에 시누이한테는 800만 원을 보냈던 것. 명절마다 혼자 이틀을 부엌에서 서 있었던 것. 딸 낳았을 때 시어머니가 딸이네요 한마디만 하고 나갔던 것. 시누이들이 거실에서 주스 가져오라고 부를 때 재원 씨가 한 번도 뭐라 한 적 없었던 것. 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재원 씨가 침묵했던 것.
23년치를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재원 씨는 중간중간 그건 어머니가 원래 그런 거잖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알아? 원래 그렇다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는 말이잖아. 그걸 나한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재원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나는 23년 동안 참았어. 싫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하고 힘들다는 말 꺼냈다가 친정 소리 들을까봐 입 닫고 살았어. 그게 결혼이야? 재원 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밥그릇을 봤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불편한 거다. 미안한 게 아니라 불편한 거다. 그 차이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놨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화면을 재원 씨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재원 씨가 숫자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란 것도 있었고 당황한 것도 있었고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제가 읽기에 그건 당혹감이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내가 이걸 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거야. 내가 새벽마다 혼자 공부해서 투자한 거. 당신 몰래 한 거 미안하지 않아. 내 돈이니까. 재원 씨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 년 걸렸어라고만 했습니다. 재원 씨가 다시 숫자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23년 동안 제 말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준 적 없는 사람이 왜 말 안 했냐고 묻는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말했으면 당신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어머니 귀에 들어가서 또 친정에서 돈 받은 거냐는 소리 나왔겠지. 아니면 신우이 사업 자금으로 나갔겠지. 재원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재원 씨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씻고 누웠습니다. 잠이 잘 왔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깊이 잤습니다. 23년 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그날 저녁 조금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원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해? 저는 국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재원 씨가 직접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해. 이번엔 내가 대신 말해주지 않을 거야. 재원 씨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국 한 술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재원 씨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부재중이 3번 쌓였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며느리, 전화 좀 받아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나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답장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드릴 말씀은 다 드린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에 저한테 직접 전화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용건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었고 그 용건이란 항상 돈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언니, 저 5천만 원 건 있잖아요. 저는 언니한테 직접 부탁한 게 아니라 엄마가 알아서 하신 거라서요. 제가 언니한테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23년 동안 명절마다 거실에서 주스 가져오라고 하던 사람이 지금 저한테
오해 풀려고 전화한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알아. 근데 나는 이제 우리 집 일 먼저 할 거야. 오해는 없어. 지연이가 내 언니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23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숫자 하나가 바뀌었더니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바뀐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알면서도 조금은 씁쓸하고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이런 거라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사람이 바뀌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23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통장 숫자가 바뀌는데 걸린 시간만큼이었습니다. 제가 12억이 생겼다는 걸 재원 씨가 알고 나서 시댁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역겨웠고 그게 가장 통쾌했습니다. 처음 변화를 느낀 건 시어머니 전화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할 때 저기요로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저기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첫마디가 달랐습니다. 은지 씨, 잘 지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입에서 제 이름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수화기를 들고 한 박자 멈췄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드디어 내 이름을 외웠구나 했습니다. 필요해지니까 외운 겁니다. 그 다음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었는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항상 소파에 앉아서 왔어요? 라고 했던 분이 직접 나온 겁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극이 시작됐구나. 부엌에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은지 씨, 오늘은 좀 쉬어요. 내가 할게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시어머니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해야 한다고 계산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오늘은 쉬어요라고 다시 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23년 만에 명절날 거실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편하지 않았습니다. 분하고 허탈했습니다. 23년 전에 이렇게 앉혀줬으면 제 무릎이 이렇게 안 상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첫째 지연이는 부엌을 들락날락하면서 이것저것 날랐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직접 짜서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저한테 갖다 줬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이게 고마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었고 당연한 일이 23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둘째 지영이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23년치 허탈함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원 씨도 변했습니다. 주말에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장을 보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잡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하는 건지, 내가 아무 돈도 없었어도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내가 가난한 집 딸일 때도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
저는 그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속으로만 했습니다. 말해봤자 재원 씨가 상처받을 테고 저는 이제 재원 씨 감정을 관리해줄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그해 겨울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찬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들어오시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집안을 훑어보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들이고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진작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좀 서운하게 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하게 했지 라는 말. 23년을 그 한 단어로 압축하면 서운함이 되는 건지, 친정 타령을 23년 동안 들었던 게 서운함이고 딸 낳았을 때 축하 한마디 없었던 게 서운함이고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이틀을 서 있었던 게 서운함이고 병원비 필요할 때 외면당했던 게 서운함인지, 그 모든 게 그냥 서운함 한 단어로 정리되는 건지,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23년 만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미안한 뉘앙스를 풍기는데 저한테 아무 감정이 없다는 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괜찮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23년치를 그 자리에서 풀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겠지요. 본인 마음이 불편하니까.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미안해서 온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본인 마음이 편해지니까 온 겁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잘 살아야 해요. 저는 웃으면서 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반찬통을 열어봤습니다. 잡채였습니다. 23년 동안 명절마다 제가 혼자 볶아왔던 잡채였습니다. 저는 그 잡채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느꼈는데 뭔지 정확히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후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끝났는데 깔끔하지 않은 그런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왔다 갔어? 냄새로 알았나 봅니다. 저는 잡채 가져다 주셨어라고 했습니다. 딸이 잠깐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딸이 진짜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한 말과 똑같은 말인데 딸한테 한 말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23년의 차이였습니다. 봄이 되던 해 저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점 찍어둔 동네가 있었습니다. 재원 씨가 좋아하는 동네도 아니고 시어머니 집 근처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동네였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버스 창밖으로 볼 때마다 저 동네에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동네 아파트를 알아봤고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제 이름 석자만 들어간 단독 명의로. 재원 씨한테는 계약하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원 씨가 당황했습니다. 왜 나 빼고 혼자 계약해? 저는 말했습니다. 내 돈으로 사는 거니까. 재원 씨가 그래도 부부인데 같이 의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재원 씨를 봤습니다. 의논. 23년 동안 신우이한테 돈 보낼 때 의논 없이 통보하던 사람이 지금 저한테 의논을 얘기합니다. 3천만 원 이체하고 나서 나중에 알려주던 사람이 지금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재원 씨, 나 그동안 의논 요청했을 때 몇 번이나 제대로 들어줬어? 재원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끼면 아는 거고 안 느끼면 100번 설명해도 모르는 겁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나서 저는 딸아이한테 먼저 말했습니다. 딸은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사 가려고 해. 같이 갈래? 딸이 저를 보더니 한참 만에 말했습니다. 엄마,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저는 그럼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집에서 행복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같이 가고 싶어.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이 다 봤던 겁니다. 엄마가 웃을 때 눈이 웃지 않는다는 걸, 명절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만 보고 있다는 걸, 새벽에 혼자 식탁에 앉아 있다는 걸,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제가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춰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아침, 저는 딸이랑 늦잠을 잤습니다. 알람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딸이랑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을 부치지 않았고 갈비를 재지 않았고 잡채를 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시댁 부엌에서 기름 냄새를 맡으며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잔을 들고 딸이랑 웃으면서 TV를 봤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아침이 평화로웠습니다. 재원 씨는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처음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재원 씨가 왜? 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거기 가서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어. 가고 싶으면 혼자 가. 재원 씨가 한동안 저를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재원 씨가 결국 혼자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딸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딸이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23년 동안 명절에 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초밥 먹으러 가자. 딸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초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신우이 지연이 남편이 차린 카페는 결국 8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5천만 원을 받지 못한 채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원 씨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 도와줬어야 했는데 라는 말을 했다고 재원 씨가 저한테 전했습니다. 저는 그랬구나 라고만 했습니다.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단 한 점도. 5천만 원을 들였어도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금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안 드린 겁니다. 결과가 제 판단이 맞았다는 걸 증명해 줬습니다. 그 무렵 저는 조용히 준비하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공부하면서 쌓아온 것들을 또래 여성들과 나누는 소모임이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10명 안팎이 모여서 재무제표 읽는 법, 기업 분석하는 법, 내 돈을 내가 관리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모임 날 참석한 분들 중에 저처럼 남편 몰래 처음 계좌를 만들어 온 분이 3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 얼굴을 보면서 43세 제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재무제표를 펼쳤던 그 새벽이 저는 그분들한테 말했습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저도 43세 시작했어요. 그분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모임이 입소문을 타면서 참석 인원이 늘었습니다. 50대도 왔고 60대도 왔습니다. 시댁에서 오래 무시당한 분도 있었고 남편한테 경제권을 완전히 빼앗긴 분도 있었고 이혼 후 혼자 생계를 꾸려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기 돈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단순히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자기 판단으로 모은 돈이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사람을 작아지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왔습니다. 60대 초반이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시댁에서 쭈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도 그 느낌을 알았으니까요.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혼자 책상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그 순간을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가 허락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만난 건 딸아이 취업 합격 소식을 전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재원 씨랑 같이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딸을 보면서 잘했다. 우리 손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손녀한테만큼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움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그 순간 확인했습니다. 그게 진짜 끝이었습니다. 용서해서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을 자리가 없어서 끝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햇살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잘 살아야겠다. 잘 살 수 있다. 이제는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그 생각이 23년 만에 처음으로 제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이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처럼 5시에 일어나는 버릇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전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밥을 차려야 하고 도시락을 싸야 하고 출근을 해야 하고 퇴근하면 장을 봐야 하고. 그런데 요즘은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뭐 하고 싶지? 그 생각이 제일 먼저 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23년 만에 생긴 변화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커피를 내려서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새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이는 풍경이 좋습니다. 아직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깔려 있고 멀리서 새벽 첫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풍경을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침이었습니다. 누가 주스를 가져오라고 부르지 않았고 전 부치다가 기름이 튈까봐
긴장하지 않아도 됐고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내린 커피를 제가 마시는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예전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셨고 시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안타깝다는 마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요. 다만 그 안타까움이 예전처럼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습니다. 은지 씨, 잘 살아야 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그 말을 천천히 되씹었습니다. 잘 살고 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잘 해냈어. 재원 씨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지 않습니다. 이혼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각자 살고 있습니다. 재원 씨는 처음엔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몇 번 찾아왔고, 몇 번 전화했고, 몇 번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편해. 재원 씨가 그게 무슨 결혼이야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던 23년이 결혼이었어? 그게 결혼이라면 나는 이쪽이 나아. 재원 씨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재원 씨는 가끔 딸아이 보러 오고 가끔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 정도가 지금 저와 재원 씨 사이에 가능한 온도입니다. 저는 그걸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소모임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참석 인원이 늘어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50대, 60대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계좌를 만들고 처음으로 기업 공시를 읽어보고 처음으로 내 돈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분들이 처음 계좌 잔액을 보면서 짓는 표정이 있습니다. 작은데 내 것이라는 표정.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인 표정. 저는 그 표정을 볼 때마다 43세 제 새벽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모임이 끝나고 혼자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창밖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안 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 시간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있어도 된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대단한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12억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오래 참아온 분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냈다가 친정 소리 들을까봐 입을 닫아온 분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웃어온 분이 계실 것 같아서입니다.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새벽에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시작해도 됩니다. 누가 허락해 줄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허락은 원래 내가 나한테 하는 겁니다. 늦은 것도 아닙니다. 43세 시작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이른 겁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새벽이 두렵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아침밥을 차리기 위한 새벽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한 새벽이니까요.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 나가고 오늘 하루를 제가 설계합니다. 그 설계 안에 시어머니 눈치가 없고 재원 씨 허락이 없고 친정 타령이 없습니다. 그냥 저만 있습니다. 23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삶이 이제 막 제대로 시작됐으니까요.